이번 세션 같은 경우에는 소셜 데이팅 앱 글램을 만들고 있는 큐피스트의 이경진님께서 세션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분석과 커뮤니케이션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이터 문화 만들기가 본 발표의 제목인데요. 제목이 되게 길죠. 근데 사실 제가 이번 발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분석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구글에만 검색해봐도 관련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분석가 개인의 역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회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분석가들이 분석을 잘 할 수 있을지, 다시 말해 우리 회사의 분석가가 분석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방법은 무엇일지 우리 회사의 관점에서 그리고 데이터 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외부에 이제 다른 회사에 계시는 데이터 분석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저에게 주어진 업무의 어떤 역할과 책임이 다른 분들이랑은 상당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이나 업무 방식 그리고 성장 전략에 따라서도 분석 업무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럼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분석가들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좋은 분석을 잘 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분석의 관점에서 우리 회사와 서비스의 특성을 좀 탐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의 분석에서 지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상대적으로 덜 지향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가 정리가 된다면 그 실무 단계에서의 그 프로세스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좀 구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간중간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저희 회사와 서비스의 사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큐피드의 대리자를 의미하는 스타트업 큐피스트에서 왔습니다. 사랑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소셜 데이팅 서비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글램,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 라는 뜻을 품고 출범한 또 새로운 섹스토이 브랜드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큐피스트에서 글램의 데이터 분석을 하고 또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큐피스트 데이터 분석가 이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분석의 관점에서 회사와 서비스를 이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한번 보죠. 먼저 분석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점을 분석할 때 주의를 해야 할까? 글램이라는 데이팅 앱은 문화나 성별에 따라서 앱을 사용하는 그런 패턴이나 양상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성별을 나눠서, 국가를 나눠서 유저들의 세그먼트를 확실히 분리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좀 있는 서비스고요. 둘째로 유저한테 유저를 소개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건강한 유저풀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가입 단계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도 이런 가입 절차에 따라서 유저를 정의하는 것,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 자체도 좀 더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불량 유저에 대한 건데요. 데이팅 앱 알바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 글램은 알바가 없는데 아무튼 그 데이팅 앱에서 불순한 의도 혹은 좀 불량한 태도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분들을 다른 유저들이 만나면 그걸 굉장히 불쾌해하시고 또 그걸 플랫폼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불량 유저를 차단하기 위한, 미리 탐지하기 위한 그런 자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이런 유저들이 발생시키는 데이터를 또 따로 분류해서 봐야 하는 등 분석할 때 상당히 좀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저희 글램이라는 서비스가 분석의 관점에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회사가 그런 분석의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또 해볼게요. 광고에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그만 좀 나와달라고 민원을 받고 있는 저희 대표님인데요.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대표님이 굉장히 말씀이 빠르십니다. 관련한 댓글이 막 굉장히 많을 정도예요. 대표님이 말씀만 빠른 게 아니고 굉장히 성격도 급하세요. 그래서 분석이 오래 지속되는 거를 잘 못 참으시는 편입니다. 네, 그만큼 과감한 결정을 되게 신속하게 내린다는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상의 특징이 있고요.
프로덕트 개발팀뿐만 아니라 마케팅, CS팀, 운영팀 모두 데이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니즈를 가지고 있고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범죄의 그 데이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시스템은 분석 시스템은 아직도 좀 계속 구축해 나가는 단계여서요. 저희 팀의 분석가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데이터를 접근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2명의 데이터 분석가로 30명의 구성원들이 분석에 좀 의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더 섬세한 소통과 섬세한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이것을 토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 회사 분석이 지향해야 하는 부분, 우선순위 가치는 무엇일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크게 한 4가지를 저희 큐피스트의 글램의 분석의 지향점으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뭐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는 빠르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분석의 정확도와 디테일은 늘어나는 건 굉장히 자명한데요. 실제로 저희 회사가 분석에서 지향하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accurate한 부분이 아니고 sloppy한 요 언저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부터 우리 대표님이 언제 되냐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 명의 분석가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팀의 니즈를 빠르게 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깊은 분석보다는 넓고 얕은 분석을 하면서 분석의 니즈를 해소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저기 도움트에 있는데 목적을 읽고 데이터를 막 신나게 탐험하는 거는 아쉽게도 저희 회사에서는 지양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명하게예요. 내용은 제가 불량 유저에 대한 현황을 좀 분석한 리포트의 개요입니다. 위에 보시면 악성 유저에 대한 뭐뭐가 발생했고 탐지하는데 뭐뭐가 하락했고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견한 내용들이 있는데 배경 부분에 있어요. 네, 저거는 그냥 거의 서론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좀 권장하는 것은 이런 발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각의 팀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그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탐지를 고도화해야 하며 프로세스를 변경해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지금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고 정책까지 발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석의 결론을 what to do 라고 해서 그렇게 리포트를 완성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데이터 접근성이 딱 저희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의사결정을 도우면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분석의 어떤 범주를 굉장히 넓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부분이에요. 우리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데이터를 접근해서 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우리의 리포트에 의존을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그래프가 있으면 3초 만에 이해할 수 있게 그 내용을 그것을 지향합니다. 통계적으로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이 모델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관련한 디테일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팀에서 가장 좀 데이터를 모를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확하게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좀 당연한 부분이라서 제가 특별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4가지를 봤고 이 4가지 지향점은 저희 회사의 특성, 앞서 이야기되었던 되게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니즈가 많은 점, 하지만 데이터 접근성이 다른 구성원들은 제한적이라는 점에 기인한 거고요. 이렇게 4가지 지향점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빠른 분석, 분명한 견해, 쉬운 설명, 무결점의 정확성. 이렇게 보니까 저 4개가 되게 좀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허나 이게 결코 당연하진 않아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우선순위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좀 포기하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덜 지향하느냐 하면 깊고 상세한 분석, 코드의 어떤 건강함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그 앞서 거론했던 그런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좀 과감히 버리고 간다. 명확하게 우리 회사 분석의 지향점을 좀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컨셉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럼 프로세스 상에서 뭘 어떻게 정립을 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현황이고 지향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의 분석에서 실무적으로 우리는 어떤 지침들이 필요하고 어떤 가이드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무의 주된 흐름을 정말 높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분석 기획을 하고, 그리고 실제 분석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 각각의 단계에 맞는 그런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이 지침들은 지향점들과 같은 맥락 위에 있습니다. 네. 살펴볼게요. 자, 빠른 항해를 도와주는 기획 가이드.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약간 길을 잃고 표류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열심히 데이터는 보는데 내가 왜 보고 있는지도 잘 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무인도에 봉착한 상태들을 뭐 가끔 만났는데요. 분석을 빨리 쳐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세스 상에서 좀 방지를 해보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그렇게 데이터 분석하면서 표류하는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R을 켜고 관련된 데이터를 뽑아놓고 자, 이제 여기서 뭘 해볼까, 계획 없이 진행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보긴 하는데 소기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재방문율, 매출액, 그리고 일일 접속 유저 같은 후행 지표는 상당히 관련된 그 변수들이 많은 내용인데 이거를 정말 계획 없이 무작정 접근했을 때도 비슷하게 표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 가이드에서요,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크게 세 가지 단계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가설 수립하기가 첫 번째인데요. 지금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가설을 설정을 하고 입증하기 위해 뭘 봐야 할지를 계획을 하죠. 이 촘촘한 가설을 말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뎁스로 가는 그런 기획을 의미를 합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는데 근래 출시한 새 기능 사용 현황 성별에 따라 보겠다가 아니고, 사용 현황에 대한 지표는 무엇이며 그 지표가 이전 기간 대비 얼마나 올랐을 것 같고, 이게 얼마나 올랐으면은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런 결론이 나오면은 우리 회사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 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줄글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보면 빈칸이 있는데 뭐 재방문율 몇 퍼센트 증가했는데 이건 몇 퍼센트 실제로 증가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빈칸으로 남겨놓은 채로 계속 가설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굉장히 장황해지고요. 좀 쓰다 보면 내가 뭐 가설을 쓰는 게 아니라 소설을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기획을 이 정도로 구체화를 하게 되면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내가 뭘 봐야 하는지, 뭐를 지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없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빠르게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작성을 해놓으면은 내가 데이터를 찾을 때도 정말 딱 여기 있는 빈칸만 채우면 거의 끝난다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저거 채워서 끝내면은 이제 우리 분석이 바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가설이랑 뭐 맞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 예상과 달랐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살펴보면 되겠구나 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나오는 것이라서 저희는 기획의 높은 완결성을 굉장히 좀 추구를 합니다. 가설이 좀 수립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의 decision tree를 만들자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촘촘한 가설을 만들고 나면은 뭐 이런 트리 같은 게 만들어져요. 나는 저런 아이템 수요 변화를 비교를 할 거고, 저기에서 예상되는 변화는 이런 거고, 그 뒤에는 이걸 볼 거고, 그럼 저걸 보면은 아,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후속 액션은 뭐 이거겠다 라는 것까지는 이미 이전에 결정이 된 건데요. 그럼 만약에 우리 가설이 틀리면 어떡하지? 그럼 그때부터 또 표류를 할 수 있으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우리는 그 다음엔 뭘 볼 것이고, 그걸 봤는데 뭐가 또 이러면 그 다음엔 뭘 볼 것이고, 그럼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면 이걸 볼 것이고, 이걸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낼 것이야 라고 그냥 기획 단계에서 다 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설은 맨 위에 플로우로 가는 건데, 가다가 저기 안 맞으면 절로 갈 거고, 가다가 또 저기 안 맞으면 절로 갈 거야.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많이 짜놓으면은 복잡도가 높은 분석에서도 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좀 하고 나면은 저희는 그 상태로 데이터를 보지 않은 채로 그거를 가지고 팀 리뷰를 해요. 여기에서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 기획의 단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표의 기준이 무엇이며 뭐 기간은 어떻게 설정했냐, 가설이 왜 그럴 것 같냐, 액션 플랜은 뭐일 것 같은지 그런 논리들이 좀 잘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쪽을 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갑론을박이 정말 데이터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단계에서 이런 논의를 끝마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석 도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우리도 다시 논의를 해보고 이게 뭐 때문일까를 고민해보는 그런 게 거의 줄어드는 거고요. 역시나 기획 단계에서 수정이 되는 게 한참 데이터를 추출하고 전처리하고 모델링하고 그 뒤에 나와서 수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저희 큐피스트는 그 데이터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분명한 결론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실수를 방지하는 분석 가이드인데요. 복잡한 코드에서 실수가 하나라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또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지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또 동시에 분석할 때 좀 미묘하게 그런 좀 고민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좀 애매한 것들. 그런 애매함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런 지침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분석 기간과 단위 설정. 이거는 왜 있는 거냐면요. 저희 회사는 서비스가 출시된 지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되었고 공격적인 그 기능 추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데이터 분석하기 좀 까다로워요. 특히 중장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요. 막 중간에 가격 정책도 바뀌고 이 기능이 또 생기고 이래서 동일선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팀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런 히스토리를 다 기억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크게 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아예 기간으로 잘라서 어떤 한 1년치 분석을 하고 싶으면은 저 기간에서 2017년 10월이 아니네요. 저거는 그쵸 1년 2년이네요. 네, 저 기간부터 보세요. 만약에 한 6개월치를 보고 싶으면은 저 5월달 거부터 보세요. 이런 식으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기간 단위인데요. 한 주를 뭐 어떻게 정의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저희는 같은 분석 툴을 사용하거나 같이 사용하는 모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함수를 써서 어떻게 그 사람이 분석을 했는지 코드를 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가령 주 같은 경우는 그 week라는 함수가 있고 ISO week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요일이 어느 주에 포함되는지 약간 기간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만 다른 함수를 사용하면은 값이 달라져 버리고 그럼 분석가도 혼선이 생기고 그리고 이 분석을 받아보는 구성원들도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부분들을 다 그냥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의 한 주는 한국 시각 기준으로 월요일 0시부터 일요일 자정 직전까지야. 그래서 일요일은 그 전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 앞으로는 우리가 주 단위로 이런 분석을 할 때 모두 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겠거니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요소들이 되더라고요. 다음에 데이터 추출할 때도 막 이런 좀 사소한 그런 그 컨벤션들이 있습니다. 유저 데이터를 추출을 할 때는 저희 글램은 유저의 프로필 정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뽑아올 때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라. 유저의 가입 퍼널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유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게 되게 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뭐 유저 정보를 가지고 오는 그 오브젝트 자체의 이름은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해야 된다 하는 네이밍 컨벤션까지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또 다른 예는 시계 데이터를 뽑을 때인데요. 그 타임스탬프 관련한 필드는 그냥 아예 이름을 통일해버리고 서픽스를 통일을 해버리는 거고요. 타임존 바꾸면 그것도 네이밍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타임존 바꿀 때는 데이터 추출할 때 하나하나 하지 말고 누락이 없게끔 전처리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저를 필터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 서비스 특성상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문화적인 특성 그리고 뭐 성별에 따른 차이, 유저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같은 유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도 그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뭐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전체 모수를 집계를 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가입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의 분석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그럼 관리자에 의해서 가입이 승인된 그 단계, 그러니까 계정을 만들고 뭐 프로필 작성하고 또 내 사진 올리고 뭐 가입 신청해서 가입 승인된 딱 거기서부터야. 물론 그 뒤에도 또 절차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일관되게 커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룹 바이를 또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좀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 성별에 따른 차이 이런 거를 주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룹 바이 할 때 그냥 무조건 첫 번째는 국가고 두 번째는 성별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시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 데이터를 봐가지고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를 좀 없애고 일관적인 전처리 프로세스를 좀 밟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성 유저의 데이터를 먼저 표기한다. 이것도 이제 저희 서비스의 개성일 것 같네요. 유저를 보았을 때 이제 여성 유저가 보다 귀하고 해서 이제 가급적 더 그 여성 유저의 데이터를 많이 볼 수 있게끔 아예 이제 정렬 지침까지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좀 되게 좀 지엽적인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분석 가이드 이걸 통해서 또 정말 그 애매한 또 괜히 고민되는 그런 사항들을 줄이면서 빠르게 치고 분석가들 간의 협업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여기 이제 저희 팀의 분석가분이 함께 오셨는데 저랑 다른 분석 툴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리포트를 만들 때도 어떤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각자의 취향대로 진행하는 편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적어도 이것만은 일관성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어고 하나는 스타일, 정확히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회사의 특성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데이터의 접근성이 다른 구성원들이 낮아서 매번 분석 결과를 전달할 때 그걸 충분히 이해시키는데 리소스를 좀 많이 쓴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제 생각에 용어인 것 같아요. 그냥 같은 유저, 그냥 정말 우리 서비스의 고객을 말할 때도 사람, 사용자, 유저, 고객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는 것 자체를 좀 지양을 하고 있고요. 여기 뭐 가입 단계 퍼널이 많으니까 그 각각의 그 유저들을 아예 정의를 하고 있고, 뭐 여기 보면 남성, 여성도 메일과 피메일이지 맨과 워맨으로 뭐 데이터 그 네이밍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는 각기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해도 완전히 똑같은 저렇게 다소 길더라도 좀 그 분명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용어들을 일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문은 웬만하면 쓰지 말 것이며, 왜냐면 직관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약어 줄여서 사용하는 것, 이건 웬만해선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는 리텐션이라는 단어를 안 쓰거든요. 재방문율이라고 말을 하고요. 사실 재방문율도 계산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는 신규 유저들의 D+N 일에 이제 재방문했는지 그 비율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제 접속한 사람들이 오늘 접속을 몇 퍼센트 했는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도 굉장히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풀어서 이야기하고, 리텐션이라고는 절대 안 하고, 어제 방문한 유저들이 오늘 방문한 비율이라고 다 풀어서 설명을 하고, 그냥 D+1, D+7 재방문율 말을 할 때도 신규 승인 유저들의 D+1 재방문율이라고 길더라도 무조건 풀어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뭐 좀 헷갈리는 게 뭐 신규 유입, 신규 유저 이런 거는 안 쓰는 거고요. 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지침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우선 일관성 있게 하게 되면은 구성원들이 훨씬 빠르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이 색상을 일관되게 사용을 하면은요, 다른 구성원들이 정말 3초 만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가령 저희가 눈여겨보는 이제 항목들은 유저 중에서도 여성 유저, 남성 유저, 뭐 신규 유저인지 결제 유저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기서 항상 같은 색깔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를 말할 때도 남녀 구분해서 어떤 내용을 보여줄 때 무조건 여성은 빨간색, 남성은 파란색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떤 내용의 그래프든지 구성원들이 확실히 빠르게 습득하는 것을 저희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컬러 팔레트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모듈화 해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이게 좀 번거롭다 생각될 때는 오케이 저거까지는 지키지 않더라도 적어도 여성은 빨간색, 남성은 파란색 계열로 좋은 건 초록색, 나쁜 건 빨간색으로 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좀 급하게 데이터를 좀 뽑아드리느라고 저거를 안 지키고 그냥 대충 디폴트 값으로 나오는 그런 그래프를 한번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성별에 대한 게 좀 다르게 들어가가지고 디자이너가 굉장히 결과를 또 다르게 이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확실히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제가 입사한 이후로 3년째 계속 같은 색깔을 고수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전달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와 스타일 가이드까지 해서 일관된 표현을 좀 사용하면서 듣는 이가 이해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면서 더 빠른 분석 그리고 효과적인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왔어요. 우리가 회사 서비스를 좀 탐구를 했고 그에 따른 지향점을 달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획과 분석, 커뮤니케이션 이 세 가지에 대한 실무 지침들이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는 분석의 지향점인 이 네 가지를 좀 달성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회사의 분석가들이 이제 분석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계속 좀 고민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